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거래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거래 절벽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거래 절벽 저희가 이 시간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좀 다뤘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심화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네. 지금 거래가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8월 달에 4천 가구 거래됐습니다, 서울이. 4천 가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8천 가구, 7천 가구, 5천 가구가 되더니 결국 5천 가구도 무너지고 4천 가구 정도 거래됐고요. 9월 달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만 아마도 또 역시 한 4천 가구보다 더 떨어지는 3천 가구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부동산 거래를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수요자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스러우면 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네, 분양이 안 8월 달 된다 기준으로 미분양이 지금 3만 3천 가구입니다. 예. 아마 연말쯤 가면은 제 예측에는 뭐 한 4만 5천 가구, 5만 가구 육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공인중개사들도 약 한 11만 8천 명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폐업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8월 달만 해도 994명이 폐업을 했답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뿐이 아니라 아주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없으니까 부동산 중개사들이 뭐 문을 열어놓고 견딜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래가 이루어져야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네. 거의 거래가 뭐 한 달에 한두 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거래가 서울에 4천 건, 4천 가구 아파트만 정도. 하면 네. 아파트만 하면 한 얼마나 돼요? 더 줄었습니다. 아파트가. 아파트만 일단 하면 가격이 빌라 다세대보다는 더 고가니까 아파트는 7월 달에 1000대 1079개 들어간 이후로 우리 역대 최저치라고 이제 경신했는데 2월 달에 820개였거든요. 아파트만. 근데 서울. 지금 8, 9월에 지금 670개, 629, 680개 뭐 이렇게 적습니다. 게다가 지금 10월 10일인데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9월 달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거 지금 38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마 600개나 한 700개 선에서 또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 최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 수요가 거의 뭐 시장을 외면하는 수준까지 됐고, 게다가 또 내일 모레 또 그 한은 또 금통위에서 또 금리 올라갈 거고, 내일 보름이 쉬면은 또 11월 1일 날 FOMC가 또 한 번 올리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압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쉽게 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게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거래 절벽. 아무래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데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 한 교수님 말씀처럼 좀 더 하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안 사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집값 참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과도하게 오른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지금 거래 절벽처럼 이 거품이 급격히 붕괴되는 어떤 그 전초전인지 교수님 어떻게?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른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주택이었다면 그 임기 말에 8억 정도, 9억 정도가 거의 2배가 됐거든요. 이제 10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그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돼버렸고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 지방까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급락해서 경착륙돼서 제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연착륙되면서 서서히 빠지는 게 경제 충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급락하는 걸 경착륙을 조금
울어뜨리기 위한 네. 어떤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만약에 경착륙되게 되면 경제 충격뿐이 아니라 금융 부실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지길 좋아하지만 예.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은 국가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하향 안정세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금리였잖아요. 네. 그 저금리였을 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2배가 돼서 이익을 봤다면 그건 자산소득에 대한 이득이거든요. 그런 건 사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2배로 오른 가격이 뭐 반토막이 나도 나는 원래로 돌아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버블이 올리는 것만큼은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버블만큼.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남 지역에 30평짜리 아파트가 30평형이죠. 예. 3.3제곱미터당 5천, 8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30억 정도 가야 되는 물건인지 이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되지만 예. 재건축을 한다는 것 때문에 20억, 30억씩 간다는 건 과하다는 얘기죠. 과하다. 네. 부동산은 취득하면서 생기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예.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 사용, 수익 처분. 수익 처분. 사용 가치와 수익 가치와 처분 가치가 예. 과연 30평짜리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0억, 30억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평당 1억 가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좀 불합리적이다는 그런. 네, 저는 너무 인상을 높다고 보는 주시네요. 거죠. 너무 높다. 네, 네. 그런데 주식 시장도 이게 거품이 꺼지면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왕창 꺼지는 게 이게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뭐 우리가 IMF 때도 그랬고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70년대 5.1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라는 거는 연착륙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경착륙인데 경착륙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냐 이제 그거죠. 너무 급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순간적으로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까지 좀 문제 번지게 되면 전체 경제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규제 완화의 속도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가야겠죠. 잘못 신호를 주면 조정이 돼야 되는 심에 조정을 못하면 이게 나중에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는 필요한데 그 시기 조절을 정부가 좀 심각하게 보고 그 속도와 조절을 잘 맞춰야지 이거 잘못 맞추면 또 제2의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조정을 못 거치면 이것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가 조정을 안 겪고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걸 가지고 이자만 막 내다가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진짜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때 터지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거품이 가라앉고 나서 규제 완화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선제적 대응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를 같이 사실은 봐가지고. 지금 규제 완화가 이제 어디까지 규제 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규제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자율 자체가 지금 뭐 상단이 7%, 8%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가 8%에서 10%까지 육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서서히 거품을 좀 빼는 과정이 필요하던 한 교수님, 나름 규제 완화가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권 교수님이신데 일단 우리가 규제 완화라고 할 때 교수님이 규제 완화 좀 필요하다고 만약에 저는 생각하시면 어떤 걸 규제를 그러니까 완화해야 지역 될지? 규제 완화가 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지역 9월 규제 완화. 26일 날 국토교통부는 그 세종시를 뺀 나머지 부분에 지방은 네. 모두 규제 완화했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예. 수도권 지역에는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만 규제 완화했습니다. 투기 과일주를 없앤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죠. 많죠. 네. 그러면 이럴 때 규제 완화를 좀 지역적으로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급락된 다음에 규제 완화할 때 너무 늦을 수 있고요. 올라가는 시장에서 규제 완화되면 투기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거래는 이루어지게 하되 예. 실제 금리가 높아서 진짜 살 사람들만 사게 하면은 거래가 지금처럼 뭐 급락되죠. 절벽은 아니겠지만 거래가 줄기 때문에 가격은 서서히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더 해야 될 규제를 조금 정부가 꼭 해야 될 규제를 더 완화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더 완화해야 우선 될까요? 그 서울의 그 14개 지역이 이제 투기 과일 지역, 투기 지역이거든요. 예. 투기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만 있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투기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일 지역도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규제 완화하면 안 되고요. 예.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좀 그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아직은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규제 완화는 다시 또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건 지켜보고 그래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조절해서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네, 수도권 외곽 이런 부분 중심으로는 조금 더 규제 완화. 지금 지방에다 했잖아요. 네. 조금 더 확장해서 해도 네. 될 만하다. 네.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 한 교수님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 빠릅니까? 일단 조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8월 16일 날 그 상생 임대인 제도 예. 지금 세금이 모자르고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보고서에서 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해놓고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일부 지역은 국지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상생 임대인 제도로 5%만 올렸을 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감면해 주는 거를 던졌잖아요. 100% 감면. 예. 그러면 투기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물론 임대차 시장을 명분 삼았는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지금 주택 가격이 쭉 내려왔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 의미가 없는 정책이었던 거죠.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소를 비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미친 집값에서 더 오른 집값인데 예. 조정을 거친 다음에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거래가 안 되거나 경찰계 음식 그때 해야지 또 이거 선제적이라는 걸 던지셔가지고 교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좋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잘못돼 가지고 예. 시장에서 잘못 받아들이면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나 이런 걸 친시장적인 분들은 또 펌핑하는데 뭐 예술이거든요 거의. 그러면 이게 시장에 혼돈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예. 조정을 제대로 못 거치고. 그러니까 좀 제 더 생각은 가격이- 어느 정도 거치고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거지. 지금부터 벌써 규제 하나 지금 뭐 하락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조정폭이 작아요. 서울은요? 일부 국지적으로 뭐 금매 지역들만 조금씩 내려갔을 뿐이지. 그 예전에 비하면 뭐 지금 뭐 2배 반, 3배 반 뛴 것도 많거든요. 그것이 30% 내려왔어도 이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작년에 영끌한 마지막 그 사람들만 좀 문제지.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되지 않고 자칫 잘못된 규제 하나를 넣으면 예. 예를 들면 그죠.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가 있는데요. 예. 전주, 전라북도 전주. 네네. 네. 거기도 이번에 조정적 풀었거든요. 예.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지방에서 전북하고 강원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매매 가격이. 그러면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는데 조정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 완산구하고 덕진구를 풀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떠냐면 거기에 향후 분양할 물량이 많아요. 새로 분양을 물량이. 네네. 예. 근데 지금도 집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입주 물량이 적었거든요. 집이 모자른 데다가 군산 지역에 현대해상이 그 조선 그 사업을 재개하는 바람에 고용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집이 갑자기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투기하라고 풀어준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번 정부가 자꾸 그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꾸 이상한 데 하나씩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지. 시장 안정이 좀 더 네, 진행된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해야 된다. 저번 주 주간 동향에서도 여기 두 구는 계속 상승이에요. 아직도 오르는 곳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주시 시민들은 지금 화가 나 있죠. 왜요? 아니 계속 오르는데 왜 오르는데 풀어가지고 왜 더 완화를 올리게 하는 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섣부른 규제 완화와 명확한 어떤 데이터나 시장 조정이 확연하게 나타난 곳은 저도 찬성을 해요.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던지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뭐 신중하게 했으면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도 빨리 하자 그러시는데 저는 조금만 늦췄으면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요. 예. 전북이 0.05%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북 마이너스. 네, 8월 떨어졌어요. 29일부터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만약에 호재가 있어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하락기의 대세입니다. 지금 이미 네, 하락 대세. 금리를 8% 이상 주고 집을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또 예전에 그 5억 주고 1, 2억 대출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10억 주고 3, 4억 대출을 받아야 돼요.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면서 금액도 2배로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지역별로 안배해서 조사해서 규제 완화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난 9월 26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청주라든지 천안이나 경주나 포항이나 울산 전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규제 완화해달라고 청원을 냈던 겁니다. 아, 중앙정부에.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투기를 조장하려고 뭐 이렇게 그 규제 완화해달라고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도권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점은 더 떨어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9월 1일 날 정부가 내놨던 임대차 대책이 있어요. 예. 그게 60페이지가 넘는 많은 양을 내놨지만 제가 그 기고하는 글에 뭐라고 썼냐면 전부 사후적 대책이다. 예. 만약에 그 깡통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1억 6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그 저리로 1%의 저리로 빌려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갖고 있는 집에 입주하게끔 6개월 동안 살게끔 했어요. 그 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대출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이라는 게 선제적 대책과 사후적 대책이 있는데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시장을 면밀히 보고 무작정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역에 따라서 정말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지역,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은 일부 완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 경착륙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규제를 완화하자는 우리 권대중 교수님. 지금 아직 집값이 그렇게 많이 빠지도 않는데 무슨 규제 완화냐 우리 한문도 교수님 그러는데 가격은 차치하고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지자체들 뭐 세금이 안 거쳐서 조금 고민한다면서요. 예, 요새 보도에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서울시 뭐 작년보다 뭐 20%세 줄어 이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과다한 보도입니다. 편향적이고 제가 볼 때. 그래요? 냉정하게 왜요? 우리가 시계열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작년, 재작년, 그 작년은 어땠냐? 네. 매년 더 들어왔어요, 세금이. 기억나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6조가가 더 들어왔어요. 그럼 그 많이 들어온 돈은 다 어디다 썼습니까? 지금 2조 빈다고 네. 아웃은 짓게 아니라 그리고 이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부동산 그 부동산을 포함한 뭐 취득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종류가 많은데 서울시가 예산을 잡을 때 항상 지금 초과세수입니다. 3년 차. 서울시도? 2019년, 20년, 3년 다 12%, 20%, 28% 초과세수입니다. 네. 그 이 세수를 지금 요번에 뭐 20%가 좀 빈다, 2조가 빈다. 이 세수를 일단 어떻게 막아 나가야죠. 기금을 뒀다가. 아니 여지껏 벌 때서 초과세수가 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예. 이 돈이 지금 어디로 쓰인지도 몰라요. 지금 명확하게. 초과세수. 지방재정법에 이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 추경 문제도 우리 기획재정부도 똑같았잖아요. 예. 작년에 그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 힘들 때 돈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 치더니 60조인가요? 네. 돈이 튀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무원들이 예. 지금 약간 자기들 재산 지키기가 탐관 오리형으로 좀 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피투하고 힘든데 자기들은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 이게 좀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올해 지금 조금 빈다고 갑자기 아우성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지리를 보고서 제가 상황을 보고서 저도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렇더라고요. 전국이 초과세수에 대해서 예. 그동안 벌써 모아둔 것만 가져도 올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러면 많이 벌 때 당연히 지금 거품이 꼈다고 하면 내년엔 세수가 꺾이면 줄겠다는 예측을 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방 재정 세수 계획을 잡았을 텐데 네. 현재 이제 부동산이 확 꺾이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줄고 있다. 라고 이제 아우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3년 전 집값이 막 오르지 않을 때 그때보다 세수가 지금도 많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형평성을 가지고 봐야지. 예. 근데 이상하게 언론들 몇 군데 언론들에서 마치 지방 망할 것처럼 이렇게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벌 때는 그럼 그 얘기를 왜 기사를 안 쓰나요? 네, 기자분들이 좀 형평성을 가지고 쓴다라면 국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좀 신중한 마음으로 다시 대처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 이제 왜 이게 취득세가 문제냐면 이 취득세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지방 지자체 취득세 중에서. 그러니까 거래가 줄면 줄수록 취득세가 현저히 줄 테니까 아무래도 이 재정을 감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좀 걱정이 아닌가. 우리 한 교수님은 그동안 벌은 게 있는데 그때는 조용하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러는데 원래 잘 될 때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안 될 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정부도. 아니,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나 민간이면 이해되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거를 잘 보관하고 활용을 해서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 너무 얘기를- 아우성 내지 마라 이거죠. 그래, 너무 내년에는 아우성내지 또 마라.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면 다시 거래가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해 대비 그 취득세가 최근에 거래가 안 돼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 취득세와 보유세는 이제 지방세고 예.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제 국산인데 양도세는 또 50% 지방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재산세와 양도세와 취득세가 좀 줄어든 거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시가격이 올라서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 거래가 많이 되고 또 그 지난해 거래가 많이 된 데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 세수가 많이 들어왔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그 취득세 거의 절반 반토막 났다고 얘기하는 건데 한 3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거래가 돼야 취득세뿐이 아니라 양도세까지 있는데 취득세는 지방세, 양도세는 제가 국세라 했잖아요. 네. 지방세가 줄면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그 재산세가 또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또 공시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거래 절벽으로 간다 그러면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고 네, 있죠. 그렇죠.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면 저희들이 구상했던 지자체들이 구상했던 사업에 이제 차질이 빚어지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거래 절벽이나 가격 하락 때문에 뭐 경매 낙찰률도 최저 수준이다 이러는데 한 교수님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낙찰률. 거의 역대 최저입니다. 이것도 또 거래량 최저쯤 신고하듯이 경매 2008년 12년도죠. 우리가 저 금융위 겪고 나서 네. 그때 서울의 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22.4%인가 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1% 지금 낮습니다. 22.5입니다. 그러니까 0.1% 차이예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2개밖에 낙찰이 안 된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낙찰가율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작년만 해도 거의 100개에서 110%였어요. 아파트가. 나오면 막 집이 모자르다는 어떤 분위기였으니까. 감정가보다 높게 됐는데 네, 낙찰이. 근데 지금은 90%가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리고 인천 아파트는 거의 70%대고요. 심각합니다. 경기도도 지금 70%대로 내려앉았고. 감정가의 70%의 낙찰이 되고 네, 있다. 근데 그 감정가가 기억을 더듬으시면 감정하고 경매를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최고점 가격이니까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문제겠죠. 한 6개월 뒤. 6개월 뒤에 이제 지금 좀 어려운 분들 물건들이 6개월 뒤에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때 아마 시장 상황이 조금 방향성을 분명히 일으켜주는 지표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안 좋다, 선행 지표들이. 그래서 안 좋아서 시장의 당분간은 뭐 제가 볼 때 이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고 경매 지표는 최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저 효과로 인해서. 왜 경매 지표는 최바닥으로 보시는 거죠? 지금 집값은 계속 떨어질 텐데 이제 이 정도 여기서 더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그래요? 수치에서. 이 낙찰가율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 이제 아파트 이 낙찰률 자체가 낮아진 이유는 예. 일단 대출을 받고 집을 사야 되거든요. 현금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더 떨어진다는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네, 낙찰가율이 최초 법사 가격이 법원의 경매 최초 법사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그 평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가격으로 볼 때는 너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유찰되더라도 그 가격 자체가 지금 시장 가치보다 높다면 안 사죠.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고 또 산다 하더라도 이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되는데 또 규제적인 대출을 또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또 쉽게 못 사고 그래서 아마 경매 시장도 이런 그 거래가 한산하게 낙찰이 안 되는 시장이 길게는 뭐 1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경매 안 사지요. 그럼 낙찰가율도 지금 아까 네,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 더 떨어질 사례를 거예요? 추원으로 말씀드리면 네. 엊그제 10월 6일 날이요. 그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137제곱미터가 잠원동 신반포. 네, 경매로 이제 출하가 됐는데요. 유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경매 가격이 29억 몇 천이었어요. 근데 호가는 한 30억 초반에서 한 30억 후반까지 있습니다. 호가는. 예. 근데 29억이 유찰이 돼가지고 다음 경매 때 26억으로 출발합니다. 네. 제가 볼 때면 한 27억, 8억에서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시장의 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장 경매 지표들을 좀 보시고 또 그다음 우리 현재 시장을 같이 좀 관찰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혹시 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심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거의 90%입니다. 90%요. 그러니까 10%만 떨어져도 똑같아지고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공시지가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말씀드리는 예, 거고요. 아파트. 지금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높지만은 단독주택은 현재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네,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낙찰률 자체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한 번 유찰 되더라도 공시가격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 공시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집값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예. 내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뿐이 아니라 재산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데로 세금 내고 있으면 네. 세금 내는 분들 굉장히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아니 그 너무 정부에서 아마 신속하게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겁니다. 다시요? 예, 당연히 1년마다 하니까요. 예. 뭐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볼 때 이거 안 낮추면 이거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뭐 그렇게 뭐 올려서 세금 받고 예. 내려갈 땐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정부에서 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예. 내년 벌써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내년 공시가격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땐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예측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예. 네. 그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리고 세율을 곱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끌어올려서 100%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그걸 60%를 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1주택의 경우에 60%로 네. 지금 낮춰놨죠. 네, 네. 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면 예. 10억에 60%면 6억 아닙니까? 예. 6억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나가게 해놓은 겁니다. 음. 근데 이전 정부는 이제 이걸 현실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공시지가 평가도 현실화시키고 공시가격도 공정시장 가액별도 올리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양쪽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컸던 거죠. 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부가 60%로 낮추고 나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특례를 14억 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하니까 야당이 반대했잖아요. 예, 예. 14억 원 못 받아주겠다. 너희들 공정시장 가액 지금 비율- 와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맞아요? 그 주택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이 내려가니까 다시 조정이 돼서 또 균형점이 되겠죠. 그랬더니 야당이 반대하니까 여당에서 다시 한번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로 올려주겠다. 좀 더 올리겠다. 대신 과세 특례 좀 11억에서 좀 더 올리는 거 좀 허용해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둘 다 계산하면 세수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세수가. 그러니까 목적이 세수 조정인지 아니면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책적 플레이인지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스마트해져가지고 네. 종부세 대상자 뻔하잖아요. 인구 우리 국민의 몇 프로인지 다 아시잖아요. 2%밖에 안 됩니다. 예. 거기 올인해가지고 여야가 자꾸 싸우고 하면은 그래봤자 자기 밖으로 싸움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자꾸 툭탁탁 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빨리 타협하면 되잖아요. 타협이 안 되니까 서로 의견이 워낙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의 그 고가주택 기준이 지금 1가구 1주택은 11억이잖아요. 11억입니다. 네.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12억입니다. 다 틀리죠. 예. 대출 받을 때 고가주택은 15억입니다. 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건마다 정부가 기준이 너무 다르네요. 네,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안 하죠? 근데 이런 그러면? 거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가 예. 투기 지역과 투기의 과일 지역보다 더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계의 규제인데 불구하고 규제는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세게 느껴지고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그 고가 주택에 대한 개념이나 또 금액도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종부세 30~40%가 지방 교부세로 하지 않습니까?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인 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고민인 거고. 아, 세수가 함부로 줄어들면. 이거를 막 만지면 지방 교부세가 줄면 다른 데서 채워서 또 충당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세월은 줄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격협삼중입니다. 이거 뭐 여야가 뭐 다툴 게 아니라 빨리 합의 보셔가지고 국민들 좀 피곤한 걸 좀 없애는 게 좀 빠른 거지. 예. 그거 뭐 쬐그만 거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대의적으로 발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방 교부세 얼마 나가고 이러니 뭐 협조해라. 근데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담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줄여주자. 이렇게 서로 타협하면 되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는 원래 늘 싸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럽지만 항상 싸우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자, 이 집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될 텐데 예.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좀 정상화되는 방법. 아까 뭐 규제 완화를 좀 말씀하셨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어떤 제안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취득세가 지금 2주택, 3주택자가 8%,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네.
전 세계적으로 12%라는 데는 없을 겁니다. 1억 같으면은 1,200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10억이면 1억 2천만 원이고요. 취득세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다주택자 취득세.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작년 2020년도 7월 10일 날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없앴습니다. 매입 아파트를 임대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서 임대 사업 할 수 있게 네. 허용해달라. 미분양이 늘어나면 분명히 이것도 규제화를 할 겁니다. 매입 임대 허용해달라. 네, 이게 2009년도 2월 12일하고 예. 2013년도 9월 22일 날 역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다주택자들을 네. 양산하듯이 예, 예. 미분양 주택을 사게 했거든요. 네. 지금 미분양 주택이 이제 3만 3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연말에 한 4만 5천 가구, 5만 가구 간다면 또 내년에 좀 더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규제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예, 양도세도 지금 현재 그 45% 세율이지만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지금 현재 71.5%, 80.5%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내려야 한다. 네, 그것도 일부 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동시에 가지만 일단 주택 가격이 연착륙으로 빨리 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수요가 지금 없는 상태고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예. 지금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잡히는 선에서 가격이 조정이 잘 이루어지면 사지 말래도 사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집이 필요한데 가격 조정 없이 너무 좀 성급하게 규제 하나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하다 미스가 나는 건 또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안정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 한 교수님 주장이네요. 네. 부동산 거래 절벽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